생각하시고 친구랑 한참 수다를 떨다가도 내가 수험생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책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은 핸드폰에다 찍어 다니면서 수시로 핸드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부고 시간을 별도로 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별도로 내서 공부할 시간 그렇게 없을 겁니다.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부인 역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며느리 역할 해야 되죠. 딸 역할 해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렇게 동서 역할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또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 아픈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별도로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월달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월달에 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것 없습니다. 제가 다 물어봅니다. 합격자들한테 물어보고 저하고 같은 강사 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우리 중개사 시험의 합격의 지름길은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 60점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로 출제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원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잠은 어디 자는 겁니까? 집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오셨으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 하나라도 더 알고 갈까 이렇게 하십시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고 언니한테 물어보는데 언니는 애우라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 없기를 보면서 이제 공부 시작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가 혹시 아시는 분? 그래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책이 매우 깨끗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저하고 책을 같이 펴고 같이 덮죠. 그러니까 제가 펴십시오 하면 펴고 수업이 끝나기 전에 눈치 봐서 끝날 것 같으면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펴고 같이 덮는다. 집에 가서 한 번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부터 해서 쭉 하고 그다음에 경제로도 갈 겁니다. 자, 책을 펴시는데 몇 페이지를 펴냐면 그러면 49페이지 펴놓으세요. 그러면 강의 노트는 7쪽이랍니다. 자, 부증성. 부동산의 특성은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부증성도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부증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생산성. 그러면 부증성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못 만드니까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를 다른 말로 희소하다.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쓸 필요 없는 것은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부증성이 나오면 못 만든다, 부족하다, 희소하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희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 혼자 가지고 싶어요.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널려있는 것들은 나 혼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자기 혼자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죠. 혼자 가지고 싶다를 전문적인 영어로 표현하면 독점적 소유욕을 유발시켜요. 그러면 좋아, 너 혼자 가질 것 같다. 너 혼자 가지는데 그냥 가질 수 없잖아. 돈 내라.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 토지의 사용료가 뭡니까? 지대. 토지에 대해서 가격, 지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지가, 지대 발생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뭐가 될까요? 부증성. 좋아요. 그러면 부족합니다.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수요는 날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요.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높아진다를 높을 골자를 써서 지가고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가고 현상이라고 주면서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뭡니까? 부증성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 토지, 주어진 토지 범위 내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토지는 매우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제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해주지만 공익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걸 토지 공개념의 근거, 사회성 공공성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요. 토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사회성 공공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제시한다면 뭐가 됩니까? 부증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되겠습니다. 집가고, 집가지대 발생 원인, 독점적 소유욕, 토지 공개념의 근거, 부족, 희소성의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뭡니까? 부증성이다. 자, 이제요. 예,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거니까 토지의 공급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부터 찬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도적 공급이라는 거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치? 깔끔하지 않습니까? 알았어. 그거 말하지 마요. 좀 안 해도 안 돼? 그게 뭐 돈 되는 거야? 그래, 너 깔끔하다 이렇게 하면 돈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엎드려 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는데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는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량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토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이 물리적 공급 증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증성이란 말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 량을,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용도적 공급을 말하는데요.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용도적 공급이 뭔데? 이렇게 주어진 땅덩어리 범위 내에서 용도를 바꿀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는 매우 좁죠. 그래서 토지의 70%가 임야고 나머지 20%가 농지고 나머지가 택지예요. 택지. 그럼 택지가 10%랍니다. 그런데요. 토지 수요가 난리 증가하는데 택지 수요가 증가해요. 택지 수요가 증가하면 임야 일부를 택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죠.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용도 바꾸는 거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 뭐냐? 용도 전환하는 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의 사례를 보면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지,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매립지, 이런 것들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가 부족하면 농지 일부를, 임야 일부를 택지 만들었습니다. 용도적 공급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한다. 그것도 용도적 공급입니다. 신도시 개발할 때 대부분이 임야나 농지를 밀어서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임야인데 너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용도가 임야야. 이렇게 한다면 이 임야를 농지로 또는 임야를 택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대요.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고 이 용도의 다양성을 인해서 토지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는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27회 때 뭐라고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토지는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X죠. 토지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 뭐가 되냐면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용도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X죠.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만 불가능하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공급 곡선이 있으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용도적 공급 곡선. 의미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볼 겁니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 용도 전환, 조성지, 매립지, 농지를 택지로 이렇게 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적 공급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성의 예외냐고 물어봐요. 부정성의 예외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뭘까 있을까요? X입니다. 부정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부정성이라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을 불가능하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그 부정성의 예외가 되려면 물리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되거든. 물리적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없는 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없는 땅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부정성의 예외냐고 지문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부정성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총 4번을 출제합니다. 이렇게 출제해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옳은 말이죠. 이는 부정성의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X. 의미 아시겠죠? 나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 그러면 좋아요. 부정성의 예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되셨나요? 자, 이게 토지의 부정성의 개념입니다. 이제 두 번째요. 부정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근데 이 파생되는 현상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생되는 현상 첫 번째. 우리 중량을 해봤잖아요. 아까 말로. 부족하다, 희소하다 다 했죠. 이것도 있고.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부동산을 개론해서 생산비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무슨 말인가는 안 물어봅니다. 다만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뭔데요? 생산비 법칙이 뭐냐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생산비 법칙을 설명할 겁니다. 생산비 법칙이라면 이런 걸 생산비 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은 생산비하고 유사해진다. 이걸 생산비 법칙을 합니다. 그럼 이 마이크의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생산비도 10만 원쯤 됐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탁자의 생산비가 5만 원이었다. 그럼 가격도 5만 원이다. 이걸 생산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 조건 되는 겁니까? 만들어야지. 만들어내는 물건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는 생산이란 말 자체가 없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습니까? 생산비 법칙이 뭐냐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생님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선생님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잘 찍으시죠. 이렇게. 그럼 돼요? 자, 그럼 이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토지의 평가에서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일순환에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이노트 보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의 평가 원칙 예외 나오잖아요. 자, 그것은 아직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급곡선은 토지의 공급곡선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성을 배우니까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곡선을 말하는 겁니까? 용도적 공급곡선을 말하는 겁니까? 물리적 공급곡선을 말하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을 보는 겁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 기초 입문과정을 했으니까 공급곡선은 어떻게 된다? 얼추 할 거야.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토지 가격과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는 물리적 공급량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이라고 하고 여기에 토지 가격이라고 하고 이제 공급선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나라 토지량이 예를 들어서 3,000평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이거든요. 그럼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만 원 하든 20만 원 하든 3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우리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언제나 3,000평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공급선인데 토지의 공급선은 이렇게 3,000평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선은 물리적 공급선은 무슨 형태를 보입니까? 수직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을 수직선으로 만드는 부동산의 특성은 뭔데요? 부증성. 되셨나요? 예, 그래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 되고 이 수직선이 되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배웁니다. 어쩌면 이거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탄력성이 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써두시고 기초 입문과정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똑같거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증성 이렇게 되셨습니까? 전부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한 나라의 토지의 공급은 탄력성이 0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됐습니다. 자, 예,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봤고요. 자, 강의 노트로 있으신 분들은 거기 3번은 제가 다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토지는 못 만들죠. 그게 부증성이죠. 그럼 토지가 부족하겠죠. 그럼 부족하면 그러면 독점적 소유욕을 발생시키는데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자 경쟁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자끼리 싸우는 것을 공급자 경쟁이라고 해요. 수요자 경쟁은 수요자들이 좋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수요자 경쟁이라고 해요. 이 수요자 경쟁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요. 지금 백화점 세일 기간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화점에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정적으로 누이비통 가방 30개만 선착순으로 판다고 해요. 그럼 3일 전부터 그 앞에다가 어떻게 텐트 치고 있습니다. 근데 누이비통 가방을 50% 세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착순으로 30개만. 그럼 너도 나도 살려고 막 달라들죠. 그럼 그 30개 중에서 아마 20개는 다 찢어질 겁니다. 서로 잡아다니고. 이게 수요자끼리 부족한 물건을 사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수요자 경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정성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는 공급자 경쟁이 일어납니까? 수요자 경쟁이 일어납니까? 수요자 경쟁. 되셨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 할까? 토지는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경쟁을 심화시킨다. 니 똥이다. 되셨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겠죠? 누이비똥하고 지금 말한 똥하고 같은 똥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의미하셨습니까? 네? 누이비똥 가방 세일하는 순간 한국 남자들은 다 죽는다 죽어. 안 사주면 그만 만나자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개를 사야 돼. 집사람 사줘야지 애인 사줘야지. 그 집사람 그래. 나는 이제 똥 싫어. 난 똥 싫어. 그럼 뭐 샤넬 사줘. 샤넬로 사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되셨습니까? 선생님 니는 애인 있어? 애인 없음. 네? 자, 네 번째. 수요 공급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수요 공급 조절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수요 공급 조절한다고 해요. 그러면 토지 시장에서는 아무리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급 조절을 곤란하다고 만든다 할게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 작년 시험 문제가 이 공급 조절의 곤란성을 줬습니다. 의미 전달되고 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이제 토지 이용의 집약화입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화란 말 나옵니다. 집약화는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에다 건물 짓는다. 그러면 토지가 부족하잖아요. 못 만드니까. 그래서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 짓을 때 고층화 시킨다. 건물을 높게 짓는다. 그런 것을 집약화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의 고층화입니다. 고층화를 다른 말로 입체화라고 해요. 입체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짓을 때 1층만 짓는 게 아니라 지하로 3층까지, 지상으로 20층까지 이렇게 짓는 것을 건물이 고층화됐습니다. 입체화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 이용이라는 말부터 해볼게요. 토지를 이용한단 말은 토지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토지에다가 사람이 개입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이용한다. 토지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거고 토지를 이용한다는 말은 이 토지에다가 자본하고 노동이 투입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토지를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은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되면 토지에다가 뭐 건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토지 이용입니다. 그럼 토지를 이용한다는 말은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말인데 토지, 노동, 자본, 투입 비율이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죠. 부족하면 부족한 땅덩어리를 이용할 때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 강의 다 있는데 여기 이제 1번 케이스가 있고 2번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데 1번 케이스 토지 1단위, 2번 케이스도 토지 1단위입니다. 이 말은 1번이나 2번 토지 똑같은 양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1번은요. 자본을 투입하는데 10개가 투입되고 2번은 자본이 20개가 투입돼요.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경우가 토지용이 고층화 되는 겁니까? 2번이죠. 2번. 이런 경우를 집약도가 높다고 그래요. 집약도가 높다.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많으면 집약도가 높다. 이런 경우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해요.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해요.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집약도가 높은 것은 2번이고 1번은 집약도가 낮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집약도가 높게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2번이 집약적 이용이고 1번은 상대적으로 2번보다 집약도가 낮죠. 이런 경우를 토지용을 조방화시킨다고 해요. 그럼 집약화의 반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집약화의 반대가 조방화입니다. 그러면
부중성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집약화시킨다, 저방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 집약화는 다른 말로 고층화시킨다. 근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 알고 갈 것은 이 집약도하고 똑같은 말이 있는데 집약도가 똑같은 말이 대체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결합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비율. 자, 여기 대체성은 바꿔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2번 케이스는 토지 하나하고 자본 20개를 바꾼다는 소리고 1번 케이스는 토지 하나하고 자본 10개를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대체성이 높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합 비율은 2번 케이스는 토지 하나에다가 자본 몇 개가 결합하는 겁니까? 20개. 1번 케이스는 토지 하나에다가 자본 10개가 결합하는 거죠.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결합 비율이 높은 것은 2번이죠. 그래서요,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약도하고 대체성하고 결합 비율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럼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토지 이용이 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대체성이 낮다는 뜻이다. OX, X.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 비율도 높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부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성에 대해서 얼추 끝났는데 하나를 제가 추가해 볼게요. 최근에 잘 나온 거. 자,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이거 됐고 또 하나 해볼까요? 토지는 부족하죠. 그럼 부족하면 어떤 토지를 이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돼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모색해야 됩니다. 그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요.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한다. 그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부정성에서 기하게 될 말은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면 전부 다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거 2번. 2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유효 이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최소한 이 세 개는 부정성에서 기억나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요. 이제 영속성으로 갑니다.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고 이용을 하다. 그게 영속성입니다. 근데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토지는 마모되지 않고 이용을 하다. 그게 영속성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제가 영속성을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제가 앞으로 한 31년 정도만 살까 생각합니다. 저는 70이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39이니까 앞으로 31년 살면, 그럼 저는 수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명이 영속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영속성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영속성이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토지는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것을 영속성이라고 해요. 영속성은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비소멸성입니다. 비마모성입니다. 그게 영속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뜻이죠.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영원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토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만 영속성을 갖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영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만 영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영속성 비교를 하나 해볼 건데요. 개념이 끝났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부터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갖지만 건물은 영속하지 않죠. 건물은 일정 기간만 사용해요.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것을 내구성이라고 해요. 근데 영속성과 내구성은 엄밀하게 다른 의미지만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영속성, 내구성하고 반대 개념은 뭘까요? 단용성입니다.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는 것을 단용성이라고 해요. 일회용. 이게 단용성이잖아요. 그러면 영속성, 내구성하고 반대되는 것은 일회용이다.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이 영속성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 감가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감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감가도 세 가지였는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자,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지금 제가 쓰는 것은 강의 노트 없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네,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이 감가는 감정 평가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감가라면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고 근데 가치를 감소시키는데 물리적으로 가치를 감소시키고 기능적 측면에서 감소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 감소시키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가 요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감가는 어떤 경우냐면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는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이 건물이 신축된 지가 30년이 지났다. 그래서 균열 발생하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노후화되고 이런 경우를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기능적 감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하고 경제적 감가는 주위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이 건물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놨습니다. 그럼 나쁜 영향이 받겠죠. 그런 경우를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리적 감가는 노후와 마모 파손되는 경우거든. 근데 토지의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노후와 마모 파손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감가는 물리적 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감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 토지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들어오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영속성이라 하면 안 돼요. 경제적 감가의
경제적 한가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뭡니까? 부동산.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 토지는 나쁜 영향을 받는다. 부의의부효과. 그래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성하고 또 다른 말은 인접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결해 볼까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OX? O. 되셨죠? 그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제요. 건물로 갑니다. 건물은 이 내구성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이 내구성은 영원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영원하다. 노후와 마모되지 않는다. 내구성은 노후와 마모되는데 그런데 한 일정 기간 50년, 60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럼 이 내구성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물은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물리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자, 그러면 건물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토지도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고. 되셨나요? 자, 됐어요. 이게 토지의 영속성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요.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입니다. 파생 현상. 무엇이 파생되는가? 시험은 여기서 출제하죠. 여러분들 토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토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토지 보면 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토지만 보면 짜증이 확 납니다. 왜? 여기서부터 300km 밖에 있는 땅을 여기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짜증이 확 나죠. 그래서 토지를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토지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마모되고 없어져 버렸다. 그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 보존력.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 말은 썩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보면 사고 싶어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번에 쓰는 것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2번이 중요해요. 근데 토지를 사는데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러진 않습니다. 토지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를 샀을 때 장기 투자거든요. 토지에다가 돈을 묻어둬라.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쓰고 마모돼 버리면 영속성이 아니고 한 번 사용으로 마모돼 버리면 그러면 소멸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장기 투자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장기 투자의 대상이 돼요. 투자의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투자의 목적은요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는 경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볼까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수익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토지를 영업을 합니다. 영업. 자, 내가 보유 기간 동안에 보유하면서 영업해요. 임대 영업을 합니다. 그럼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자, 이제요. 토지를 사놨는데 3년 후에 토지 가격이 옆에가 개발돼서 토지 가격이 3억 4억 5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그때 팔라는데 처분 시에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해요. 시세 차익. 네. 그래서 처분할 때 보유가 말에 처분할 때 매각을 통해서 시세 차익 발생하는데 그 시세 차익을 자본이득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토지를 사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유기간 동안에 소득이득이 발생하고 시세 차익으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가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다면 이 자본이득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자본이득의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에다 10억을 예금하면 이자 수익 빼고 언제나 10억 원금만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10억에 샀습니다. 이게 10억에 샀는데 매년 임대를 받아요. 이게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 수익입니다. 근데 1년 후에 땅값이 1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자본이득 1억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없다면 이 자본이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유발시키는 거죠. 시험은 저처럼 설명 안 나오고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뭡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이 영속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모든 사고를 장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것을 장기적 고려로 만든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강의 노트의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없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장기적 고려로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살 생각이 많는다. 어떤 토지를 여러분이 살 때 내년만 생각해라. 내년, 내후년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장기적 고려라고 해요. 그럼 장기적으로 고려한단 말은 예측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속성은 장기적이란 말, 미래란 말, 예측이란 말이 영속성하고 같이 붙어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예측의 원칙, 장기적 고려 이런 말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영속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럼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유의 이익과 사용의 이익이란 말 나와요. 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이익과 남에게 빌려줘서 받는 임대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마모돼 버리면 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는 이익과 남에게 빌려줬을 때 누리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소유이익, 사용의 이익이 나오면 영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오죠. 한 번 쓰고 마모되면 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영속성 때문에 일정 기간 남에게 빌려준다. 그것을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럼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되셨나요? 예? 물론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는 물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속성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2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그 다음에 여기 4번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요. 하나를 더 해볼 건데 부동산 가격으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윤화돼 있어요. 어떻게 이윤화됐냐? 내가 어떤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10억에 팔았어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10억에. 이 10억을 교환의 대가라고 해요. 그럼 교환의 대가는 소유권하고 가격하고 바꿨다는 소리거든요. 이 교환의 대가가 가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격. 자, 그런데 영속성 때문에 일정 기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그게 임대료거든요. 그것을 영이익의 대가라고 해요. 영이익의 대가. 영이익의 대가는 줄임말입니다. 영이익은 사용수익의 대가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빌려주면 누가 사용수익합니까? 여러분이 사용수익하죠. 그럼 제가 그러지. 네가 내 부동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냈다. 그 대가를 달라. 임대료를 달라. 그게 사용수익의 대가가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이익의 대가, 임대료가 나와요. 그러면 토지를, 부동산을 한 번 쓰고 마모돼버린다면 여기 영이익의 대가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겁니다. 봐요. 한 번 쓰고 마모되면 영이익의 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이익이란 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소득이득, 자본이득, 소유이익, 사용이익. 그 다음에 교환의 대가, 가격과 영이익의 대가, 임대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지. 한 번 쓰고 마모되면 영이익의 대가, 임대료 없습니다. 왜요?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가격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격도 가격이고 월세의 개념인 임대료도 가격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이렇게 이온화시키는 것은 부동산이 갖는 대별성 때문이다. OX, X. 그럼 뭐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 7번째 갈 건데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정의, 예측, 연칙, 수익환원법 이런 게 나와요. 이 강의 노트 7번 가면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영가이수라고 써놨을 겁니다. 맞죠?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뜻입니다. 자,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정의 근거가 되고 예측, 연칙의 근거가 되고 수익환원법이 근거가 돼요. 직접환원법 근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거.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영가, 이수 하시면 돼요. 영, 가, 이, 수 하고 있으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영속성에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영가, 예수만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게 책을 출제하는데요. 부동산 가치정의 근거. 자, 부동산의 가치를 지금부터 정의할 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를 학자들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일정한 편익을 줄 것이다. 여기가 현재고 그 미래에 일정한 편익을 줄 것이다. 그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만든다. 이걸 부동산의 가치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그럼 학자들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은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토지를 부동산을 한 번 쓰고 마모되고 없어진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왜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하느냐?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다? 영속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속성. 의미하셨죠?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가치정의의 근거 하시면 된다고. 예측 연칙. 예측 연칙은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 검단에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은 검단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가격 결정된다. 그게 예측 연칙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한 번 쓰고 마모되면 예측이란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없다면 예측 연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측 연칙의 성립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영속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수익환원법은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면 이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앞으로 어느 정도 미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그 수익을 현재같이 만들자. 그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미래에 나오는 수익을 현재같이 만듭시다. 그게 수익환원법이거든. 그럼 수익환원법은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없다면 수익환원법이라는 방법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정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자하고 예측 연칙에 근거되고 수익환원법이 근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예수를 기억하신다.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 중에서 직접환원법이라고 해서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은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가격 구할 때 직접 환원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익환원법 하면 직접환원법을 제가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수익환원법이 근거하는 것은 영속성이고 특히 직접환원법이 근거한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냥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해도 이해를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가 예수를 기억합니다. 자, 여기 뭐야? 너무 지금 심각하고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옳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녀요. 세트로. 그럼 볼까요?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수익환원법, 우리 책 수익환원법으로 가면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 연칙이 나와요. 지금 무슨 말 됐죠? 봐요. 영속성에 이 세 개가 나오고 수익환원법으로 가면 이 세 개가 나오고
그러면 가치정의, 이 가치정의를 설명할 때요. 부동산의 가치정의는 영속성에서 그 성립 근거를 찾는다. O입니까? X입니까? O. 부동산의 가치정의는 엣지 원칙에서 그 성립 근거를 찾는다. OX? O. 부동산의 가치정의에 가장 부합한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가능법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러니까 가치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영속성 나오고 엣지 원칙 나오고 수익가능법이 나오면 다 옳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엣지 원칙이 나오면서 영속성, 가치정의, 수익가능법이 나오면 다 옳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언제나 같이 다닌다. 그럼 영속성 나오면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가능법이 나오면 되고, 수익가능법이 나오면 예측원칙, 가치정의, 영속성이 나오면 되고, 예측원칙이 나오면 영속성, 가치정의, 수익가능법이 나오면 되고. 지금 이해됩니까? 줄줄이 사탕은 언제나 같이 다니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요. 8번째. 한 번 쓰고 마무리돼버리면 그러면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한 번 쓰고 마무리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하나 더. 한 번 쓰고 마무리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소모 전제, 마무리되는 걸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영속성입니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영속성에서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여기 2번 장기 투자, 그 다음에 4번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2번에서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그 다음에는 영가이수 되셨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든다는 거, 예측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면 그러면 거기 보면 가운데쯤에 8페이지 가운데쯤에 이런 말 나와요.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인데요. 자, 보자고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이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자, 이제 개별성으로 갑니다. 자, 영속성이 나왔습니다. 뭐가 기억나나요? 영가이수를 하나라도 해주면 돼요. 부정성이 나왔습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부정성이 나왔어요. 뭐가 기억납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은 0이고, 그다음에는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제휴 유형을 판단 근거가 되고 토지형을 집약화시키고. 자,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쏙쏙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씩 기억나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 이제 개별성 합니다. 개별성은 전부 다 다르다가 그게 개별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르죠. 그래서 이 개별성은 이질성입니다. 그럼 이질성이면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꿔 쓴다를 대체성이라고. 바꿔 못 쓴다 B자 써서 비대체성 그래요. 개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가 있는데 그게 B자랍니다. B. 그러니까 개별성에서는 B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개별성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대체 가능하게 만든다. O입니까? X입니까? X. 개별성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대체 가능하게 만든다. OX? X. 개별성은 대체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체성을 낮게 만든다. 바꿔 쓰기가 곤란해진다. 개별성은 다 다르다. 저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죠? 다 똑같은데 키가 크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그게 개별성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은 없다. 그럼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없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다. 금단 1번지 토지하고 면적, 지세, 지반, 토양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개별성. 그러면 물리적으로 개별적이다.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성은 토지의 대체가 하는 겁니다. 토지의 대체. 그럼 토지의 대체인데 토지의 대체는 학자들이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대체가 금단 1번지 토지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까? 그 소리야. 그럼 금단 1번지 토지하고 면적, 지세, 지반, 토양 이런 거 똑같다면 그걸 물리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별성. 그럼 물리적 대체 불가능.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개별성 이렇게요. 그러나 이것은 대체가 가능해요. 무슨 대체가 가능하냐면 용도가 똑같다면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용도적 대체 가능하다고 그래요. 물리적 대체는 면적, 지세, 지반 똑같냐? 그런 거 없다. 용도적 대체는 용도가 같냐? 용도가 같은 토지 있다. 똑같은 농지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다만 전제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한데 옆에 있는 토지들 인접해야 된다.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면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금단에 있는 농지와 저기 지리산 밑에 있는 농지는 용도는 똑같죠. 근데 바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경우에 바꿔 쓴다? 금단에 있는 같은 농지라면, 같은 금단에 인접해 있다면 그러면 용도가 똑같다면 바꿔 쓴다. 그걸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 됐나요? 여기 용도적 대체는 우리 시험에 등장한 적 없고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개별성만 우리 시험을 출제합니다. 파생현상. 개별성 때문에 파생현상. 첫 번째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아까 부정성을 공부하면서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하면서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그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럼 선생님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뭔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제가 손톱을 깎는 되지. 네? 안 나와.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똑같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뜻이에요. 일물은 똑같은 물건은, 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다. 그게 일물 일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니터 이 물건은 모델 넘버가 똑같으면 똑같죠. 그때는 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격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넘버가 똑같은 전자제품은 금단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지리산 밑에 있으나 똑같은 물건이라면 가격도 똑같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일물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기억하지 마세요.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압니다. 뭐 입문 과정에서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곤란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개별성 때문에 토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달라져요.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에서 나오는 가격, 임대료 같을까 다를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달라진다. 그것을 개별화시킨다고 그래요. 개별화. 이걸 다른 말로 구체화시킨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토지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토지별로 가격이 달라진다를 토지별로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가격 구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해요. 감정평가를 다른 말로 가치를 추계한다고. 가치추계 그래요. 가치추계. 그럼 토지가 다 다르면 이 가치추계는 쉬울까 곤란할까? 곤란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필지의 토지가 다 똑같다. 그러면 전부 다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필지가 다 다르다. 그게 개별성이거든. 그럼 모든 필지가 다 다르면 그럼 감정평가 가치추계 할 때 쉬울까 곤란할까? 곤란하죠. 가치추계 곤란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특성 세 번째로 가볼 겁니다. 자, 개별성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도 있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 이 개별성에서는 개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금단에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 평가할 겁니다. 그럼 이 토지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감정평가사는 금단에 1번지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금단에 1번지 토지 주변을 분석해요. 그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 때문에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 토지 자체를 분석해요. 이 토지 자체. 그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개별 분석은 부동산이 다 똑같다면 굳이 개별 분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다 다른다.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필연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B하고 관련된 말 나와요. B하고 관련된 말. 자, B하고 관련된 말 나오는데 여기 개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B자입니다. 상품의 비표준화 그래요. 상품의 비표준화. 그러면 상품이 표준화됐단 말은 상품이 다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다 다르니까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된다. 시장의 비조직성 그래요. 비조직성의 반대가 뭡니까? 조직성이죠. 그럼 조직성이란 말은 유통구조를 갖는다. 도매상, 소매상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 다르니까 도매상, 소매상의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조직화된다. 근데 B자를 빼고 나옵니다.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된다. 개별성은 시장을 조직적으로 만든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그 다음에 거래 비공개성입니다. 샀다 팔았다 떠들지 않는다. 거래 비공개성, 거래 은밀성입니다. 역시 B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B자가 들어가면 부동산의 특성은 뭐다? 개별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었다 할 겁니다. 다섯 번째요. 그러면 부동산 공급을 보자. 공급. 금단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금단의 1번지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이런 것을 독점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독점화됩니까? 비독점화됩니까? 독점화되는 겁니다. 비독점화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줬어요. 개별성 때문에 공급이 비독점화된다 이렇게 줬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개별성 나오면 무조건 B자를 하겠다. B자가 나왔지. 너무나 반갑지. 그래서 동그라미 하지. 흐뭇해 맞춘 것처럼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나오면 B자가 중요한데 B자가 들어갈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을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독점화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공개성, 비대체성. 근데 전부 다 B자 빼고 우리 시험에 등장합니다. 의미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인문지 특성 가볍게 보고 수요 공부로 갑니다. 쉬었다 합니다.